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시어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He's my King.
시작하시기 전에 그 뒤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우리 10만인 그 10만인 클럽이나 만민 공동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공간입니다. 계약을 했다가 정봉주 이름이 나오면은 일단 지워요. 그래서 저희가 빌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공간을 빌려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밖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좀 그 밀착을 좀 해주시고요. 그 바닥바닥 좀 꾸겨 앉으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예, 막 들어오세요. 밖에 많으신가요, 아직도? 그리고 경향신문사 그 대표 사장님한테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그러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아까 익산에서 KTX로 하나 올라오셨죠? 하지만 네. 요즘 가장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종편하고 지상파 방송국에게 고맙다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도 시골 신부인데 그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KTX 타고 올라오신다 그래갖고 많이 걱정들을 하셨어요. 혹시 그 어버이연합 이런 분들이 마중 나오실 것 같다고. 그렇죠 하고 예? 아 괜찮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하는 일에 표정 걸지 마죠. 아 지들이 다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을 모시러 KTX 용산에 갔는데 이제 우리 여기 또 미건세 경호팀이 있습니다. 전문 경호팀들 4명하고 오마이뉴스 한 분하고 5시 갔죠.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빚어져요. 무슨 택배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쫓아오셨다가 인수인계를 해드려요. 멀리서 보니까 신부님을 계속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바톤 타치하고 그 사람 다시 익산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 인수인계하고 신부님 아까 용산에서 인수인계 당하시는 거 느끼셨죠? 네, 차 안에서부터 좀. 아, 차 안에서부터 택배 도착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네. 자, 신부님께서 성경을 펴셨는데 일단 인사 말씀 포함해서 신부님의 말씀 좀 듣고 예. 저는 아주 시골 신부예요. 아주 전주 교구에서도 작은 본당만 다녔던 아주 시골 신부인데 작년에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2일 날 수성동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기도회가 있다 하면서 이틀 전에 강론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그 부탁하는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5.18도 있고 옛날 과거 얘기 잘 아니까 과거 얘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고서 이제 대답하고 나서 하루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가 하루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종북무리하고 요즘에 노동자 농민 문제하고 이런 것들 또 우리 사회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강론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 종북무리 하면서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거 하면 틀림없이 이게 뭐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 강론에 보면은 송신부님은 잡혀갈 것이고 나를 웃기게 하겠지 하는 게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게 그 내용인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지 생각하고 보니까 군산 그 수성동 성당이 바로 모든 그 언론들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 종북무리하고 그런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좋은 기회다 하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머리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73년도에 전주 교구 신부가 됐는데 75년도에 전주 교구 가톨릭 농민의 지도 신부가 됐어요. 제가 이제 주교님이 임명을 해서 그때 가톨릭 농민의 여러분 75년도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75년도는 긴급조치 시대예요. 긴급조치. 그때 유신헌법이 있었고 유신헌법을 이제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잡아다가 군법위에 쳐놓고 바로 사형도 했어요. 이것이 인역당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때인데 그때 가톨릭 농민회에 제가 이제 지도 신부로 이제 있으면서 그 이제 연수회 장소에 가고 농민의 회원들 가는데 보면요, 아, 이 사람들이요 세상 비판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 신부로서 저 사람들 하는 것이 너무나 과해요.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제가 이제 전북대학교 화공과 공대 화공과 졸업했으니까 대학교까지 또 신학교 또 7년 공부를 했을 때 이 좌측 말하자면 이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거기에서 가보니까 세상 이야기를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비판했어요. 너희들 왜 그런 소리 하냐. 지금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삐시삐시 웃기만 하는 거예요.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이 말이 맞구나 하는 판단이 생기면서부터 농민운동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평 고구마 사건, 이제 또 뭐 이렇게 오원춘 79년도 안동의 오원춘 사건 그런데 이제 적극되고 다른 사람들은 데모하지 않는데 가톨릭 농민회의만은 전국적으로 데모가 다녔어요. 그때 굉장히 무서울 때입니다. 그게 75년, 72년도에 이제 유신헌법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농민운동 하면서 노동운동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로 농촌으로 아주 돌아다니는 그런 신부였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익산인데 그때는 일이에요. 일이 경찰서에서 저희 집을 조사하는 거예요. 저희 집을 우리 아버지 모르게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온갖 걸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왜 박창신 신부가 공대를 나왔는데 왜 농민운동을 하고 빨갱이냐.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부역한 6.25 때 부역한 사건이 있었느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저도 몰랐지. 나중에 한 1개월인가 2개월 후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정부가에서 조사해 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내가 농민운동은 빨갱이네. 빨갱이로 해가 조사해 갔네. 그때부터 이 빨갱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한번 팔아야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후반에 최후 심판 그 성경이 있어요. 아마 개신자들이나 천주교자 알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최후 심판장에서 세상이 끝나는 날 최후 심판장의 장면이 바로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 심판하면 재판관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자세겠죠?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줬고 목마를 때 물로 주고 감옥에 갇힐 때 감옥에 찾아왔으니까 정말 내 나를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언제 당신이 우리한테 왔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해준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나니까 나한테 해준 거다. 이쪽 사람한테, 오른쪽, 예수님이 오른쪽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왼쪽 사람한테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전혀 말하자면 찾아보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도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좀 벌 좀 받아라.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우리한테 왔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 할 때 바로 나한테 했다는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시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서 이쪽에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네? 좌측이죠? 이쪽은 무슨 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저는 그렇게 성서를 봅니다. 우측, 좌측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좌측이에요. 좌익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우측 이쪽의 사람들, 도둑놈들. 권력, 이 양반들 참 나쁜 사람들이네. 네. 권력 잡고, 떵떵거리고, 막 못된 짓 하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항상 묵상할 때 바로 뭐냐면 세상은 좌와 우가 있구나. 좌와 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FTA를 하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입을 잘하니까 돈을 벌지만 농촌은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의 제도가 있으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벌지 못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회는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공산사회 아니고는 공산사회는 어느 성경에서는 어느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만 먹고 살 때 모두가 같은 가난한 명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좌와 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서 하여튼 성서 보면은 항상 좌와 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말하자면 군중과 원로들과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서는 군중과 유대인, 이게 7장 12절에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좌와 우가 항상 어느 사이든지 나눠 있어요. 그게 좌와 우가 나누어 있는데 이 좌와 우는 어느 사이가 볼 때 좌우, 오른쪽에 날개가 있으면 왼쪽에 날개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날라야 새가 가는 것이지 이쪽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이는 아주 우기는 사이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사이는 이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 강점기 때요, 3.1운동 있잖아요. 3.1운동은 대단한 것이죠. 근데 3.1운동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반성한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없으니까 일본들 당했구나. 그래서 좌익하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공산주의 하던 사람들이 1930년부터 항일 무장투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빼먹는 얘기예요. 항일 무장투쟁을 1930년대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반공. 공산주의는 도둑놈들이고 깡패고 나쁜 놈들이고 가들한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 잡아가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반공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어요. 좌측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느냐, 8.15 해방. 이거는 일본이 갈라지지 않은데 우리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군정이 3년 동안 미국 군정이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좌측 이민위원이 좌측은 행세도 못하고 몇 단까지 다 있었는데 전부 처결하고 일본 그 부역에 있던 사람들 다 등용하잖아요. 미국 군정이에요. 그래서 이 반공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판국을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판국을 그냥 엄청나게 가르쳐서 이 좌측은 완전히 잘라버려가지고 이런 아주 웃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아시는가 모르겠니? 1949년 6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월 20일 날이에요. 49년. 그러니 우리가 한심하지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네? 6.25 전쟁 바로 1년 전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1950년 1월 1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에치슨 라인을 그어요.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그 라인을 긋습니다. 우리 미국의 방위는 일본 반도 한반도를 빼놓고 대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반도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미 군정 때는요, 그러니까 1945년, 48년 사이에 미 군정 때는 이런 통계 있어요. 고등계 행사. 일본 그 시대의 고등계 행사.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을 잡아가준 고등계 행사들이 우리나라의 경찰서장이 되는데 80%가 고등계 행사 출신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방공, 좌익을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저는 기억하기에 옛날 일본 동경에 유학 갔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 다 좌익이었거든, 그때는. 아십니까? 네. 네? 아시죠? 다 좌익이고, 좌익 아니고는 생사를 못했는데 미 군정 때 전부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 군정.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49년 6월 20일 날 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그 50년 6.25 전쟁 바로 직전에 1월 12일 날 에치슨 라인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 여러분 자유에 맡깁니다. 저 여기서 얘기면 방공 때문에 걸리니까. 예? 신부님께서 모두 발언하신 5분 남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셔가지고. 오래간만에 기회니까 좀 얘기해. 6.25 전쟁은요, 정말 우리한테 참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6.25였습니다. 제 눈으로 인민군 받고 여군인들도 보고 정말 어릴 때 생생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 6.25 이렇게 참혹함도 본 사람이에요. 호주끼한테 우리가 몰려다니면서 그냥 도망다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바로 뭐냐면 이지리 하면서 노래하고 북한을 말이지 그냥 천지 원수로 저 어릴 때는 컸어요. 천지 원수. 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좌익사상 가진 사람은 즉시 처단을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죽여야 돼. 좌익사상 가지면은 그 동네에서 못 살아. 저는 신부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노동운동하고 농민운동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활동을 못하게끔 묶어놨단 말이에요. 정당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봉암 그 진보당 사건이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이렇게 철저하게 갈라져 가지고 그 갈라진 가지고 종목몰이를 하는데, 그래서 종목몰이 하는데 6.25 전쟁이 계속 있어 가지고 적으로 규정을 했으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선언 있잖아요. 네. 북한을 이렇게 김정일 오만 사람이야 홍대. 네. 그랬잖아요. 화해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저는 이 화해했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종목머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제가 묘사한 겁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이 도대체 뭐냐? 종목머리 하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이에요. 천안함,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강론 끝에 이야기한 것을 제가 중간에 하다 보니 그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뒤에 붙은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야 돼. 천안함 사건.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이 배가 노후지면 피로 파괴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 다른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재판 중인데 네. 이스라엘 잠수함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함 사건을 종목머리 하기 위해서 이용했구나. 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NLL 얘기했습니다. 왜? NLL 왜 문제 있는 땅, 분쟁의 땅에서 저는 분명히 압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7월 27일인데 8월 30일 날 미국의 크라크 유행원 사령관이 이렇게 접촉을 우리 남한에서 접촉 못하게 이렇게 손을 그은 것 뿐이거든요. 그것이 북한에서는 바로 뭐냐면 자기 영예라고 생각하고 남한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게 분쟁지역이거든. 분쟁지역에서 왜 훈련을 하냐 그 말이에요. 컨트롤 안 되지 그거는. 네. 그거예요. 왜 거기서 훈련하냐.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독도에 지금 독도는 어느 일본을 보려고 지금 분쟁지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독도에 만약 일본군이 훈련한다면 우리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군중이 뭐라고 하냐면 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쏴야지 했더니 나한테 그냥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 종편하고 지상파가 나를 그냥 죽일 듯 하더만 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신부님 유명해진 말씀하시는데 20분 걸렸어요. 어쨌든 신부님께서 그때 이제 박근혜 퇴진 예, 사태 이 물꼬를 트셨단 말이죠. 예. 최근에 그 대학가에서 안녕 대자보가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잘 알고 있죠. 그 현상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종북물이 가지고 대선에 이용한 것이 많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87년 6월 항쟁 바로 후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선거 전 3일인가 후에 킬링필드 영화를 KBS에서 방영했어요. 그 방영을 보고 고향에 갔습니다. 시골 고향에 호남에서 고향에 갔더니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이들이 어제 킬링필드 보니까 우리가 생각 좀 다시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이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 호남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받으면 김대중 씨가 빨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찍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종북물이에요. 이것이 대통령 선거 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막 댓글로 막 2,000 몇 개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이게 불법.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요 선거 무효예요. 무효. 두 번째는요. 이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부정선거 백서예요. 참 기존 아마 앞으로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날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KBS 기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백서를 들었는데 성당 입구에서 그때 팔았거든요. 그때 샀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봤을 거예요. 백서를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왜 사기는 내가 사? 내가 이거 처음부터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이걸 샀으면은 제가 헛것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짓말 가지고 다니잖아요. 제가 연구했으면은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거법, 공직선거법 178조 2항 투표를 하면은 100것이 묶어가지고 손으로 수작업으로 확인해가지고 표를 확인해야 한다. 수개표해야 한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투표는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 페이지인가 보면요. 각 선관에서 그 투표 그 개표 상황 이름이 없어. 개표 상황 개표 상황표. 개표 상황표 있는데 개표 상황표에서 꼭 100명이 찍으면 100표가 되었는데 꼭 101표가 돼버려. 한 표가 더 많아. 한 표가 189인데 200 몇 개 선거구에서 180 몇 개인가요? 한 명, 어느 때는 4명.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그 설명, 국가에서 그거 설명해야 돼요, 이제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투표구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나면 이제 다 상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장 딱 찍고 그러고 나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것을 집계해가지고 그 방송에서 내놓아야 하는데 이 투표 상황표에 보면요 방송이 20분에서 1시간 먼저 나가요. 아셨어요? 네. 먼저 나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미리 찍어놓은 거지. 프로그램 얼마 전화, 네? 프로그램 얼마 전화서 참 곤란하네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참 자세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날 강론하시면서 예.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아야 욕을 하셨어요. 예. 하다가 아니요 퇴진이요. 퇴진. 네, 퇴진 욕을 하셨어요. 예. 저는 이걸 잘 몰라갖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지만 150명이 좀 넘는데 예. 아직도 개 중에는 퇴진 요구하는 게 좀 빠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사람은 좋아.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사람은 싫어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세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 뭐 저녁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이건 무슨 얘기하냐 이거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싫어 하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박창신 신부님의 요구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주위 눈치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얀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싫어가 3분, 4분, 5명, 이거 바짝 드세요. 싫어. 자, 왜 싫어 바짝 들지 못해요? 여기 싫어.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서 한마디로만. 자, 왜 아직 시기상조인지 한마디만. 흥분하신 거 아니죠? 사회자를 갖고 노세요. 아니 저는 예.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예. 물론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들이 일어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이 저희를 종북으로 몰듯이 저희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 너는 종북이고 너는 일배충이다 이런 풍토가 네. 너무 조성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싫어를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번만 더 여쭐게요. 네. 아까 아니 그뭐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황에 몰려가는 이 상황이 좀 싫다 뿐이지 네, 이걸 찬성 그 퇴진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시다. 네 물론입니다. 그건. 아 그럼 이 모든 모든 앞으로는요 두 개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라고 네. 또 아까 싫어 여기 또 오른쪽 여성분 여기 오른쪽에 파란 옷 뒤에 여기요. 파란 분. 아 우리 여성분. 예. 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거 좋죠? 네. 아유 훌륭한 공주입니다. 뭔지 못 알아들으셨어. 훌륭한 조금 공주입니다. 있으셨어? 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네, 저도 반대가 아니라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막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막 특검 요구도 있었고 지금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잘 되고 있진 않잖아요. 예.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또 다른 문제가 되긴 했지만 아직 뭐 어떤 이렇게 특검이라든지 국회 안에 있는 개혁 특위에서 이렇게 딱 내놓을 만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안 나오네. 그래서 그냥 시기상조라고 시기상조다. 생각해요. 아직은. 예.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절차를 좀 강경하게 추진해 나갈 강경하게 필요는 추진하자. 있다고 봐요. 예. 그 촛불이 한 100만 명쯤 나와야지 이제 퇴진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촛불도 촛불이고 예. 국회에서 좀 딱 잘했으면 이제 좋겠다.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 절차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예. 안타까워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그분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진 이 부정선거가 그게 이제 조금 더. 대선 결과를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가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댓글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캠프와의 직접적 연관성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데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스님? 그런- 이런 식으로 왜 이래? 제가 요새 범준 스님하고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틀렸어. 지금 저는요, 이 선거 문제는 원래는 선거의 총책임자는 대법원장이에요. 네. 재판도 대부분의 법원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선거 문제는 법에서는 절대로 가로막을 수가 없다. 저는 그거 한 가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들도 우리 국민의 힘이 막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이런 방향이다 하면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요 절대로 우리 편에 안 서 있어요. 그 사람들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안 돼, 여기가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강론하실 때가 예. 사실 서울에서 날도 추워지고 그러면서 촛불이 많이 사그러질 때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신부님께서 박근혜 퇴진, 대통령 퇴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4대 종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문용어로 과격하게 지금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상황을 끌고 가는데, 지금 보면요 대학생들 대잡으로 해갖고 많이 확산되고 있고, 곧이어서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동시다발로 촛불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건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겨울 되면서 촛불이 사그러들 거라고 청와대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종단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더 선동하면서 끌고 가실지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그거는 저는 그냥 그 강론만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의 쪽으로부터 가겠지요. 가고
제가 그 한마디 더 좀 해요. 예. 다른 얘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종북몰이하고 뭐를 좀 보냐면요. 우리 사회가 이 돈이잖아요. 권력이 잘못돼가지고 권력이 잘못되면은 이게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봉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있거든요. 말하자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 있어요.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예수님이 정치관이거든요. 예. 정치는 봉사해야 한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벌로 같이 어울려가지고 노동자 농민을 저렇게 목살게 하고 하는 정치 구조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그 권력이 그래서 이게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유가 안 돼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권력을 우리가 비판해가지고 저기 좌측도 권력을 자위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권력은 그렇고 두 번째 잘못된 돈은 재투자를 해요. 재테크. 막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이 시에요. 대형마트를 아무리 시중에 사람들이 못 들게 해도 법이요. 시장이 못 들게 도장을 못 찍어요. 그냥 땅 사놓고 들어오면 그냥 대형마트 짓고 골목 쏟고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 법이 그냥 가진 자들만 위한 법이거든요. 그럴 때 말하자면 이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 농민에게 참 큰 타격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지금 자기 공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재벌만 키우는 이런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진 이야기를 거기까지 제가 놓고 갔습니다. 아까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막 이게 릴레이로 붙이고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접하셨다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 저는 대학생들 행복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하는데요. 고백성사 물어오는 사람들 같아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고백성사 보는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 아닙니다 하고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 뜻을 표현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네. 요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종교 갈등을 없애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교단이 네. 이렇게 단결된 적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전 국민의 양심 선언을 끌어내요. 고해성사를 교황님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찬란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안녕들 하십니까 보면은 어제 여러분들도 그 보셨겠지만 오마이뉴스에서 첫 보도했나요? 파리학번 엄마? 아니요, 네 그것도 했지만 너무 현상에 특성을 많이 대해서. 갖고 기억을 못해요 대표가.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도 사실 오마이뉴스에서 처음 보도했어요. 주현우 학생인가요? 맞아요, 보도했어요. 그리고 주현우 맞죠? 네. 네. 그리고 쭉 하는데 어제 A4 용지에 사람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내용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력이 늘 한 80 아래니까. 그런데 돈과 경쟁만을 쫓는 사회로 만들어서 미안하다.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하면서 파리학번 엄마가 근데 저 울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7, 8학번인데 아직 아들이 고1이어서 반전의 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단결해갖고 마음을 열어놓고 사회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들을 회개시킬까요? 그러게요. 기쁨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님보다 한참 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까 이제 4대 정단 말씀하신 5대 정단이죠. 5대 정단 중에 제가 이제 법륜 스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법륜 스님까지 하면 6대 종단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유독 그 천주교 네. 신부님들이 이 사태에 가장 많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는 좀 아시면 좋겠네요. 그 아까 제가 카농 이야기 했잖아요. 긴급 조치 때 천주교만 그때 말하자면 데모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젊은 신부였었는데 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독신으로 사느니 걸릴 것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또 말하자면 독재예요. 그 성당의 신자들이 아무리 우리 신부님 나쁘다고 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주교님이 임명하지 하지 않고는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독재이기 때문에 독재와 싸울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87년 6월 항쟁이 있잖아요. 이제 80년 광주 끝나고 6월 항쟁 때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그거를 조의고인 사재단에서 폭로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4.13 호원조치 그 전두환 4.13 호원조치 그 전후에 천주교 신부들이 단식했어요. 다른 사람들 모를 겁니다. 이렇게 교법을 통해서 단식해서 그 단식한 것이 이제 부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한열 열사 죽고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런 역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의고인 사례단이 선수 쳐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앞으로 교우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회 한다고 결의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참 희망이 비쳐요. 신부님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만민공동에 오신 분들이 한 30%는 87년 이후에 출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87년 호원 조치하면 아 저게 조선시대 무슨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행히 어르신들도 오시고 그래갖고 여러분 아까 간홍할 때 간홍이 뭐냐면 가톨릭 농민의 준말이에요. 여기 87 이제 아시잖아. 몇 년생이에요? 예. 저봐요. 제가 봉도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가장 앞장서서 이 사회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신부님들이에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예, 그러니까 근데 또 묘한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 신부님들이 열성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때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네. 근데 지금 따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또 앞장서 나서셨어요. 예.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네. 74년도에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이 정권이요. 이 조국 분단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이권 다툼하면요.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 좀 저항을 해야 하는데 72년도 여러분 7.4 공동성명 하시죠? 72년도? 네. 7.4 공동성명이 바로 뭐냐면 이후락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 세 가지 조건으로 했죠. 맞아. 평화통일, 단결, 자주적으로 이렇게 해서 평화통일을 하겠자. 그때는 통일이 뭐 우리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그 선포를 하니까 막 들끓었어요. 통일한다고 막 들끓고 하는데 이미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놓고 있었어요. 만들어 놓고서 평화통일을 한다니까 통일헌법이다. 그래서 그때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통일조체 국민회의라 해가지고 남북한 5,000명인데 남한에서 2,500명 정도 그 대통령 선거, 간접 선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해서 대의원을 네, 대의원 선출해서 장춘 체육관에서 99.9% 대통령이 되는 것이 유신헌법이에요. 그 유신헌법
그때 맞아요 긴급조치 그걸 반대하면은 유신헌법 반대하면 긴급조치에 처단하는데 그때의 지학순 주계님이 거기에 이제 민차항영 사건을 연결해서 주계님이 구속이 되고 할 때 정의구현 사재단이 발족이 됐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두 가지 단체 있어요. 정평이 있고 정의구현 사재단이 있습니다. 정평위는 교황청 산하 그 공식기구예요. 공식기구. 각 교구마다 천주교는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예요. 서울교구 염주교님이 우리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님은 아무 말 못해요. 예, 이렇게 맞으면 우리 군산에서 이번에 그 기도할 때 서울 염주교님이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염주교님 잡아둔 거야. 우리 주교님이 해야지. 예, 완전히 자치예요. 그래서 각 교구마다 정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구현 사재단이 있거든요. 그 지학순 주교님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있는데 근데 정의구현 사재단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대학생들이요 동아리하고 똑같아요. 동아리하고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때는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재단 숫자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참. 그래도 진실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신부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워가 있어가지고 한번 결정을 딱 하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뿐인데. 신부님께서 동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정평위예요. 그 교황청 산하 공식기구인데 이번에 정평위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입장을 밝혔죠? 정평위가 그렇게 밝히는 경우가 쉽지 않죠. 드물지 않은 경우. 그분들도 퇴진 요구하셨나요? 그러면 그쪽에서 했죠. 세게 나오셨네. 그분들이 퇴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실 분이 교황청 산하이기 때문에 교황밖에 안 계신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교황님 이번에 참 지난 여름에 휴가 때 그 문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11월 26일 날 우리 그 저희가 저녁 기도회 끝나고 막 한참 시끄러울 때 그 발표했잖아요. 우리 교황님 세계 이끌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만민 공동의 지금 대한민국 일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신부님과 말씀 나누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지금 9시 40분 열차를 예매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질문하는 거 받고 하고 스님은 먼저 신부님은 먼저 보내드리셔야 우리끼리 2부를 진행할 텐데요. 자, 이 자리에서 오늘 직접 박창신 신부를 뵀더니 내가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서고 저희가 일부 하면서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스님께서 죄송합니다. 신부님께서 모 인터넷 신문에 종북에 강론한 것뿐인데 종북의 두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북의 두목이 맞는지 직접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소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 천주교 신자로서 고해성사하는 것은 나중에 성당 가서 하시고요. 여기서는 주로 종북과 퇴진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요. 그거 질문 받기 전에 저는 초부터 이런 생각이에요. 노동자들이요, 농민들이 나는 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좌다. 나는 지금 이 시장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세상 변화하기를 요구하는 사람 좌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좌다 하면 빨갱이잖아요. 죽여야 하잖아요. 그게 좌라 소리를 모르는 거야.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네. 나는 신부는 좌인가 우인가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생활에 보장받았거든요. 저는요 은퇴해가지고 교구에서 생활비를 주고 나 이러는 사람 월급도 교구에서 줘요. 근데 나는 나 생활에 그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좌도 아니야. 근데 내가 농민운동 하기 때문에 좌다. 나는 좌다. 네. 빨갱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는 빨갱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져질 것 같아. 근데 그 빨갱이 소리를 하면은 너 이놈 새끼들 발로 차고 그냥 난리를 치우고 그냥
그냥 몰아내고 그냥 그러는 사회가 돼서 이거는요 고쳐야 되겠다. 왜 좌를 빨갱이로 적으로 만드냐. 그래서 자기들은 대통령 선거 때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막 그 저기 좌측이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애들이라고 플라카드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 수석이 저 국적위원회에서 너희들 국적은 너희들은 군대도 안 가는 너희들 애국가도 부를 자격이나 있냐? 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네. 호하는 나라가 그럼요. 나는 진정한 좌다. 자유민주주의 나라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제 질문 본격적으로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저 린치를 한번 당하셨을 때 지금 수사 과정이나 뭐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아 예전에 린치를 예, 당하셨을 예, 때 예. 네. 하나 밝혔어요. 또 털어다니고 옳은 말했다. 제가요 그 광주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유인물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산에서 테러 당했는데 여산성당 관하는 충청도 강경경찰서 소속에 우리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전라북도에서는 조용했는데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교가 강했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조용했는데 강경경찰서에서 그걸 수사해가지고 우리 신자들 막 계엄사에 잡혀가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말하자면 광주에서 막 모든 언론을 막 못 오게 하고 차단하고 했는데 거기서 터지니까 그 전두환 씨 그분들이 저를 주시했던가 봐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그냥 리치를 당했죠. 지난번에 인터뷰한 거 보시니까 이제 그 청년들의 지문까지도 다 채취를 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또 다음 분 신부님한테 예 그리고 몇 분 같이 받고요 한꺼번에 얘기를 듣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예. 큰 소리로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올해 5살인데 예. 해군을 전역을 했습니다. 예. 이제 2011년도인데 제가 천안함이 터질 때 그 뒤에 문무대양함이라는 배를 승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그때 일병을 막 달았었을 때였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연평도 포격 사건도 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나는 좌라고 말씀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사회가 그 저희가 그 빨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북한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북한에서 그 탄압받고 있는 그 북한의 동포들이 아니라 그런 그 김정은이나 그런 독재 권력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좌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당신들의 생각이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좌다, 내가 빨갱이다 하는 것이 나는 저 북한에 종속되어 있다. 그 이석기 사건이 아직 재판이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으로 통일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명백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간에 그 김정은이나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네. 저는 내 얘기를 예. 북한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지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좌측을 대변할 정당도 우리가 만들고 네. 그런 사람이 도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통령도 되고 네. 그런 사회가 돼서 정권 교체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사회가 올바른 사회고 그래야 그 사회는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종북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속이 상해요. 나를 종북주의자로 몰면 나 같은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은 북한에 이득을 준 사람이 안 준 사람이에요. 우리 전 정의원이 나보고 종북주의자로 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일가운동하고 농민운동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종북주의자면 그 북한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북한을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네? 도와준 거지. 자기들이 북한 도와주고 있는 거야. 저희가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여기서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거나 혹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즉 답은 나왔어요. 종북 아니라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그러게 바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년생이세요 근데? 네. 저 몇 년생이세요 오빠? 89년생입니다. 아 80년생이에요. 87년 이후에요. 자 여기 예. 요쪽 예, 말씀하세요. 예, 돌아보시 그냥 하세요. 아 마이크 줄까 봐요. 예. 우리가 이게 예산이 저렴해서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요. 충분히 들을 것 같아요. 질문이야 많지만 먼저 사재단의 신부님이라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을 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리 지금 이제 대선 부정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신부님 같이 양심 선언을 포함해서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에서 양심 선언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양심 선언을 하는 데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나 이걸 전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전에도 그런 사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어떤 선관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뭐 그 위에 이 부정선거를 양심 선언을 할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보호해줄 장치를 한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그거는요 지금 무섭다 생각하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기회가 되면은 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도요 누가 고발 안 해도 다 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가는 것은 안 돼. 현재 상황으로도 정말 부정선거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건 뭐 하여튼 말할 수 아마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욕을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도 비참하고. 맞습니다. 예. 저는 선거 소송인단 방송을 계속한 사람이고 아까 지금 이사 때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감동을 받았던 건 나가 아닌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공감을 했고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고 종북몰이를 얘기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많이 변화를 시키셔서 되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에 가만 얘기 들어보면 지금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신부님이 얘기하신 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아까 질문하신 분들도 보면 법을 안 지킨다는 생각은 있는데 표가 당락이 결정이 뭐 미미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좀 제가 좀 답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예요. 네. 법치국가고 공화국이고 법치국가. 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선거도 하는 것이고 법이 아니면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이거는 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판받아야 하고 그래요. 법치국가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선거 자체가 무효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숫자가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안 지킨 거예요. 네, 저 뒤에 계신 분. 신부님께서요. 네.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투표지가 많다. 네. 그 말씀하시고 또 중앙선관위에서 그 개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각 방송사로 보내지도 않았는데 각 방송사에서 중앙선관위에서 개표 결과를 보내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개표 방송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신부님께서 아주 가지고 계신 그 책 있잖아요. 예. 그 책을 갖다가 집필하신 분이 여기 와 계신 걸로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기에 지금 가십니까? 네.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 예. 이거는 제가요 제가 책임지고 이걸 들고 미사 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고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저기 저자가 와 계셨어요. 저자. 아니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좀 못하니까 그 컴퓨터에 어디 클릭하면 되죠? 부정선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거 소송 인단이라고 검색을 치면 나옵니다. 네. 선거 소송인단. 소송인단 치면요 컴퓨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걸 한번 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선거 소송인단. 예, 오늘 지금 신부님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아니 여기 계신 분 힘들어한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너무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이 또 잘 편집이 되고 전 국민들에게 다 나갈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힐링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있잖아요. 그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에 서 있다. 참 그 얘기 참 명언이에요. 정말 명언이에요. 말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악을 보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악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지. 그 친일파 계통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상식도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우리가 막아야지 누가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신들이 대대로 이 한반도가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입사해서 먼 길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신부님 안전하게 잘 내려가셔서 뜨거운 박수 다시. 감사합니다.